이번 시간은 랭킹 사이클 마지막 시간으로서 4절 실제 랭킹 사이클과 이상 사이클 사이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랭킹 사이클은 그 밑에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간단히 표현해 보면, 원래 랭킹 사이클은 1에서 이제 펌프 1에서 여러분들 이제 펌프하고 이런 것들은 상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1에서 2까지 이렇게 엔트로피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1, 2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실선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이클입니다. 아이디얼 사이클, 이상 사이클, 그죠? 이상적 사이클인데, 그 다음에 보일러로 들어가서 가열이 돼가지고 포화 상태를 지나서 과일 전기 상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엔트로피가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콘덴사까지 와서 다시 이게 펌프로 일본으로 들어가는 이 사이클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각 뭐 보일러라든지 펌프라든지 터빈, 콘덴서, 응축기 그죠? 그 장치를 지나면서 작동 유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H2O 액상의 물일 수도 있고, 펌프에서는 액상이고, 보일러나 터빈 이쪽에서는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아주 긴 관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전달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 내에서도 내부에 관의 어떤 그 길이가 상당히 길고 이렇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서 압력 손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주위로의 그 열 손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가역성이 생겨서 지금 여기 있는 실선과 같이 이렇게 3, 4 과정이 이렇게 그 등 엔트로피, 또 1, 2도 등 엔트로피 이런 과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점선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점선, 그죠? 그래서 밑에 잘 써두었네요. 잘 써두었는데 결국은 이런 유체 마찰, 전체적으로 실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점선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이 보일러나 응축기, 여러 배관 이런 것들의 내부를 지나는 유체가 관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압력 손실, 프레셔 드롭이 생긴다. 이게 압력 손실이 프레셔 드롭, 그죠? 여기도 보면은 콘덴서에서 압력 강화,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의 압력 강화 이런 게 있죠. 이런 압력 손실이 생긴다. 그 다음에 힛 로스가 열 손실이 생긴다. 여러 가지 장치를 지나가는 이 수증기는 거의 대부분 고온이기 때문에 주위 대기 온도하고의 차이가 크므로 주위로 열 손실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비가역화시키고, 이렇게 비가역성이 높아지면 여러분들 이 인력학 1 복습할 때처럼 이 비가역성이 높아지면은 사이클의 효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이클의 효율은 어떻습니까? 인풋되는 에너지분의 출력 에너지는 여기서는 이제 터빈 에너지니까, 그죠? 터빈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효율이 될 텐데, 결국은 이런 값들이 예를 들어서 터빈의 출력이 이런 유체 마찰이라든지 열 손실 등으로 인해서 작아져서 효율이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선이 아이디얼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이고, 밑에는 예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왜 점선으로 가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보일러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일러 안쪽에 들어가면 열이 공급이 되잖아요. 열이 공급이 되는데 보일러 안에는 많은 그러니까 열의 공급을 열 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 관의 길이가 깁니다. 길면 그 긴 동안에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점점 가열하면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일정한 압력선 이 선이 일정 압력선이죠. 그죠? 일정 압력선. 이 일정 압력 곡선인데 이 일정 압력 곡선을 따라가는 중에 보일러 내에서 압력 강화가 생긴다. 왜? 마찰로 인해서 압력이 낮은 라인은 이 밑에 라인이잖아요. 그죠? 압력이 낮아서 밑으로 압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는 이게 실제죠. 액츄얼.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여전히 열을 가해줘도 원래는 이 압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라인으로 올라가서 3번까지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것도 어떠냐 하면은 뭐 여기는 이제 3번, 4번은 뭡니까 여러분들? 터빈이잖아요. 그죠? 이를 뽑아내는 터빈인데 사실 이제 이 수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가면 터빈 안에는 아주 그 터빈의 그 뭐라 그럴까 날개, 그죠? 회전력을 얻기 위한 이 터빈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터빈 블레이드가 많습니다. 많고 그걸 통과하면서 여기서도 손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압력 손실이 일어나서 마찰로 인해서 압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실제로는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밑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엔트로피만 보면 원래 이론적으로 엔트로피 위치가 여기인데 이만큼 엔트로피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비가역성이 이만큼 높아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터빈 나와서 응축기로 갈 때도 결국은 그 응축기 내부에서 열 전달을 낮은 쪽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전열 면적도 높여고 압력이 많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압력이 또 압력이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하강하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1번으로 가게 되는 이와 같이 원래는 실선의 사이클을 가지다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점선의 사이클로 실제적으로는 작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면적의 변화가 실제는 있는 사이클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 사이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론적인 사이클과 실제 랭킨 사이클의 그 작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이클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풀었던 11의 2의 예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효율의 감소 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미 우리가 앞서 한 그 예제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예제 11의 2를 기준으로 합니다. 11의 2.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이게 전기 동력계가 아래 그림에서 표시된 온도 압력 상태로 사이클이 작동된다. 그래서 터빈의 효율이 여기서 주어졌습니다. 이타 터빈이 0.86이다.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은 0.8이다. 이때
때 이제 이 사이클의 효율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앞에서 구한 예제 11.2와 비교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뻔하죠. 이건 비가역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사이클은 11의 2에서 구한 효율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실제 사이클은.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제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는 이게 자 보일러에 나와서 터빈까지를 하나의 점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그 구간을 좀 세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에서 보일러 출구로 나오면 여기는 과열전기죠. 과열전기. 그죠? 과열전기 밑에 여기서 보면 4번이 되겠죠. 4번이 됐는데 5번을 거쳐서 터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여기서 배관이 한참 길단 말이에요. 길기 때문에 열 손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실 열 손실보다는 오히려 마찰로 인해서 손실이 많다, 에너지 손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보일러 출구에서는 압력도 4메가 있는 것이 3.8, 그죠? 그다음 온도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원래 우리 앞에 예제 문제를 풀 때는 4나 5나 같다고 생각했죠. 이론적으로, 그죠? 근데 실제는 배관이 보일러 출구하고 터빈 입구가 실제는 같을 수가 없다. 왜? 중간에 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만침 압력 손실이 200kPa, 0.2MPa 정도의 압력 손실을 가져왔다. 온도도 한 20도 하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터빈을 나와서 또 6 콘덴서로 나가고,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세분화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하니까 여기는 그대로 같다고 생각하고 응축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응축기에서 나올 때는 앞에 문제에서 10kPa, 그죠? 10kPa이고 온도를 한 42도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펌프가 지금 4에서 5, 6 이제 이래 해서 다시 1번으로 가서 펌프에서 압력을 가해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펌프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압력이 10kPa에서 5MPa까지 펌프에서 압력이 높아졌는데 보일러 입구에 들어갈 때는 압력이 어떻습니까? 4.8로 0.2메가가 줄었죠. 앞서 문제에서는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실제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왜 주냐 하면 이 배관이 한참 길잖아요. 이렇게 길다. 온도도 42도이던 것이 어떻습니까? 40도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 보일러 입구로 들어간다. 그죠? 그 보일러 입구에서 4.8MPa이죠. 보일러 출구에서는 어떻습니까? 4MPa예요. 왜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액체를 보일러에 집어넣으려면 압력이 출구보다는 높아야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압력이 출구보다 높아야 들어가니까 입구 쪽에, 보일러 입구 쪽에 압력이 이렇게 살짝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밑에 사이클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할까요? 4번부터 합시다. 4번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보일러 출구다. 여기는 과열전기 영역이죠. 과열전기 영역이다.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은 뭡니까? 4번에서 5번은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4번에서 5번은 배관이죠. 배관. 그죠? 배관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4메가에서 3.8메가, 2메가의 압력 손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압력 손실도 일어났지만 뭐가 일어났어요? 온도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밑에 이게 이제 엔트로피인데 4에서 5는 오히려 엔트로피가 어떻습니까? 엔트로피가 작아졌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때요? DS는 T분의 델 Q잖아요. 델 Q. 그죠? 그러면 여기 열 손실이 요
배관에서는 지금 배관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배관에서는 열이 이렇게 400도에서 380도가 됐잖아요. 20도 하강됐으니까 열이 빠져나갔죠. 그럼 이 델 Q가 결국은 마이너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S가 마이너스라 가지고 결국은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 약간 감소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터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터빈으로 들어가서 6번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실제 6번은 어떻습니까? 터빈 내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각종 블레이드나 이런 압력 손실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압력 손실을 가져와서 비가역성이 증가됐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때는 오른쪽으로 약간 증가하는 쪽으로 해서 6번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6번에 콘덴서 입구에 오면은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겠죠. 어느 정도의 근도를 갖고 있는 포화 상태가 있다. 그래서 콘덴서에서 응축이 돼가지고 여기서 열을 방출해가지고 열을 방출하니까 엔트로피는 그죠. S는 뭡니까? 열을 방출하니까 S는 감소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S는 감소하는 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펌프 입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 입구에서도 어떻습니까? 펌프 입구에서도 원래는 요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이 S로 가야 되는데 압력을 가하면 결국은 펌프에서도 그러니까 비가역성이 나타나죠. 엔트로피가 올라가니까 이와 같이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게 돼서 이 정도의 이 위치를 하게 된다 상태가.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보일러를 넣기 위해서 긴 관을 통과하죠. 긴 관을 통과하니까 보일러 들어갈 때까지는 또 압력이 손실이 나가지고 5이던 것이 4.8로 바뀝니다. 그죠? 열도 빠지고. 그러면 결국은 2로 갔다가 또다시 3으로 오는 거죠. 도로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보일러 입구에서는 또 다시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를 따라서 4까지 올라가는 열을 가하면 이런 형태를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죠? 알겠죠? 자, 그러면 각각 여기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까요?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처음 상태는 1, 2S 펌프에서 1, 2S인데 펌프에서 실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지 이 올라갑니다. 펌프 내에. 그러니까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 2S로 가는 게 아니고 1에서 2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터빈에서도 이제 열 전달이 이 4.5에서는 그러니까 4.5 구간은 어디입니까? 4.5는 배관이죠. 아직 터빈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열이 방출되니까 마이너스 DS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S가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4.5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엔트로피 감소 쪽으로 이동하다가 5에서 6이 터빈을 지나는 것이죠. 5에서 6이 그죠? 터빈을 지나면 엔트로피가 요만한 양만큼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 내에는 이게 통로, 터빈 블레이드 이 사이를 흐르는 작동 유체는 압 유동 손실이 있다. 프레셔. 그래서 압력의 강화도 있고 압력 강화도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 그죠? 그래서 비가역성 증가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는 없고 스테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 최적을 터빈과 펌프와 보일러로 각각 설정하고 예제 11.2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터빈을 살펴보자. 터빈 밑에 그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터빈이라 하면 요 위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터빈의 입구와 출구는 입구는 이미 그죠? 압력과 온도를 알고 있다. 출구는 압력밖에 모르겠다. 그죠? 출구는 압력 상태만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터빈의 이 일은 어떻습니까? 터빈의 일은 이 잠깐만요. 여보세요. 내 수업 중인데 조금만 더 쳐라. 한 30분 있다가 내가 연락해 줄게. 그거 있겠지 그러면. 그래 알았다. 어, 그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차량 수리 때문에 통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떠냐 하면 터빈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터빈에 일을 하니까 입구의 H5, 입구의 에너지는 H5, 출구는 H6죠. 그러면 H5가 H6니까 터빈 1은 H5-H6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제2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터빈은 5, 6 과정이니까 OS6으로 원래는 이렇게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이게 점순 과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실제 과정이죠. 그죠? 실제 과정이다. 그래서 O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열 상태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O 상태는 과열 전기표에서 O 값을 얻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연력학 이 법칙은 아까 이제 이와 같이 원래 이론적으로는 OS, 6S로 오는 등 엔트로피 과정인데 실제로는 요만한 6으로 오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증가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터빈 효율은 어떻습니까? 터빈 효율은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이 OS 6으로 가는 요거분에 이게 인풋이잖아요. 그죠? 인풋이고 그 다음에 터빈 1 이게 이제 아웃풋이죠. 그래서 터빈 1은 결국은 실제로는 배관이 어떻습니까? 배관이 5하고 6 사이니까 실제로는 5하고 6 사이니까 6 사이가 터빈 1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상태를 한번 볼까요? 상태 5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열 전기를 나타내고 있죠. 상태 5는 과열 전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5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 문제에서 380이잖아요. 3.8메가에 380도씨의 엔탈피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과열 전기표에서.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구하기 위해서 6S를 구하기 위해서 6S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6S는 지금 포화에 위치하고 있죠. 6도 마찬가지고 포화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포화 전기표를 찾아야 되겠죠. 이때 압력은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10kPa입니다. 그죠? 10kPa. 콘덴사의 요 압력이 10kPa이잖아요. 그죠? 이때 엔트로피 값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5의 엔트로피나 6S 엔트로피는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라서 앞에 5의 값을 갖다 오고, 일단 여기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근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10kPa의 엔트로피의 SF, 요거는 뭐 SF일 것이고, 요거는 SFG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요때 근도 6 위치에서의 근도를 얻어냈습니다. 근도를 알면 이 근도를 이용해서 그때 그 HF와 HFG를 표에서 찾아가지고 근도를 계산한 근도를 넣으면 요때의 엔트로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위의 식에서부터 터빈 1은 그죠? 터빈 1은 색을 바꿔볼까요? 위의 식에서부터 터빈 1은 결국은 이렇게 효율 곱하기 엔탈피의 차이로 해서 우리가 터빈 2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터빈 2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사이클 전체 효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은 여기서 터빈 2라고 펌프 1 있죠. 펌프는 터빈은 2를 하는 것이고 펌프는 2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수한 1은 터빈 1에서 펌프 1을 빼야 우리가 아웃풋 1이 되겠죠. 인풋은 보일러로 들어가는 열, 그죠? QH가 인풋이 되겠죠. 그것의 B가 최종 효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봅시다. 펌프를 보면은 밑에 위에 요 그림을 그대로 볼까요? 펌프는 여기 있죠. 펌프 입구는 1이고 펌프 출구는 2단 말이죠. 입구의 압력은 지금 어떻습니까? 10kPa이죠. 10kPa인데 이게 펌핑해서 5메가까지 가압을 시켰다. 그죠? 그래서 1에서 2,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여기 펌프는 2를 줘야 되고, 그래서 들어오는 게 H1이고 나가는 게 H2면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펌프는 H2-H1으로 그만한 일을 해야 되겠, 일을 받아야 펌프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TS 곡선에서도 요 1하고 2가 어떻습니까? 같다. 그죠? 그죠? S가 같죠. 이 법칙에서 그렇다. 그 다음에 펌프는 결국은 이제 펌프의 효율은 어떻습니까? 펌프의 효율은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283쪽에 9의 27이 펌프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효율은 WP분의 펌프에 가해진 1분의 요게 H 2S점하고 1점의 B를 우리가 펌프의 효율로 봅니다. 그래서 고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 H2S와 H1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엔트로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을 우리가 엔트로피 델타 H는 인테그랄 VDP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V는 이때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영역은 압축 액체잖아요. 압축 액체이기 때문에 최적은 압력이 좀 바뀌어도 별로 안 바뀐다. 그래서 이 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펌프 압력은 이제 펌프 1은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그것은 또 위에는 V에 P2-P1이 되어서 B최적은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압력이 어떤 상태입니까? 압력이 10kPa에서 액체 상태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kPa에 VF를 사용하면 되겠죠. 압력 차이가 되고 효율은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6.3 이렇게 펌프율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보일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보일러에서는 지금 보일러 입구 조건하고 보일러 출구 조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이제 들어간 QH라고 하는 것은 입구에 들어가는 H3, 만약에 출구로 나오는 게 H4라 하면 그 QH는 H4에서 H3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3 상태는 압축수, 그러니까 압축 액체다. 여기는 압축이다. 압축.
오른쪽은 뭡니까? 과일 전기. 여기는 포화. 그죠? 이런 상태죠. 3은 지금 압축 액체표에서 찾아야 된다. 534쪽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교과서 뒤에 부록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 압력은 4.8이고 온도는 40도시다. 그래서 엔탈피,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엔탈피는 이제 이게 정확한 값이 없죠. 그 액체표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H3을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71.8 kJ/kg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의 출구에서는 4MPa에 400도시다. 출구는 4M에서 400도 과일 전기 상태이기 때문에 531쪽에 있는 수전기표를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값이 정확히 나오죠. H4가 이렇게 3213.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효율은 어떻습니까? 효율은 QH분의 W넷이니까 효율은 그죠? QH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 QH 그죠? QH는 H4에서 H3을 빼주면 됩니다. QH는 H4에서 H3을 빼주면 3041.8이 나오고 Q넷은 어떻습니까? 터빈에 한 일에서 펌프로 가한 일을 빼주면 그죠? 그게 실제로 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887.8에 대해서 효율이 29.2%가 나왔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실제 사이클이죠. 실제 사이클은 29%쯤 나왔다. 근데 이제 예제 11.2에서 구한 효율은 35였다 이거죠. 그죠? 효율이 실제는 35.3인데 이론적으로는 35.3인데 실제는 29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내가 설명한 이것을 한 번 더 상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원래 터빈에서 이렇게 5번, 6번은 5에서 6S로 가는데 기가액으로 인해서 터빈의 안에 압력 손실 등을 인해서 이와 같은 엔트로피 증가가 일어나고 펌프에서도 원래 1, 2S로 가야 되는데 2로 바로 가는 이런 비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35.3이 된 것이 29.2%로 실제 사이클은 효율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열병합 발전입니다. 이 열병합 발전은 앞서 공부한 것을 활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 근데 이제 우리가 응축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응축기에서 온도를 낮춰야 펌핑해서 보일러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려면 냉각을 시키죠. 그러면 냉각시키고 나온 냉각수의 그 냉각수의 온도도 상당히 높단 말이죠. 이 응축기에서 나온 이 QL의 에너지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것을 배출해서 버리면 에너지의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빈에서 전기도 활용하고 응축기로 나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 터빈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 수증기를 작동시켜서 응축기까지 가지 않고 중간단에서 중간 압력에서 수증기를 추출해서 앞서 우리가 제열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그것을 특별 공정을 작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시설 또는 공간의 난방으로 이중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발전하기 위한 설비와 이런 난방하는 설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병합 발전 코제너레이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표현해 보면 보일러에서 나온 이 수증기를 터빈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상당한 부분을 지금 보면 복수기 그러니까 응축기 쪽에 히트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이 콘덴서에 해당되는데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기는 20kW 정도 출력을 만들어내고 난방을 더 큰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전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난방을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거의 여기서 난방에서 수증기를 거의 에너지를 분출을 다 시키면 이제 거기 이 히트 프로세스를 거치면 액상으로 존재해서 에너지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일러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기와 난방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열병합 발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잘 활용하면 에너지 이용률을 거의 80%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이용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풋된 총열,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들어가는 열, 여기는 120kW네, 그죠? 그거에다가 순수한 아웃풋 일, 이거는 뭡니까? 아웃풋 일은 터빈에서 한 일과 펌프에 들어간 일 이런 것들 다 더하고 빼고 한 일이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난방을 위해서 나가는 Q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되겠죠. 인풋분의 아웃풋. 이것을 우리가 이용률 한다면 보일러에서 넣어진 그 석탄의 연소열을 터빈에서도 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난방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이렇게 한 80% 정도까지도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랭킨 사이클에 대한 개념과 여러분들의 간단한 예제 그리고 실제 사이클과의 비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이라고 해서 브레이턴 사이클 이런 것들 또한 그 뒤에 나가 보면은 가스터빈 사이클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8번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내니까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